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이제 보실 건데, 이제 출제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문은 보통은 40점에서 50점, 2문은 30점에서 40점, 3문은 20점에서 30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몇 점을 목표로 하겠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목표는 세우지 마세요. 객관식에서도 물론 난이도에 따라서 평균 점수가 달라지지만 이 논술형 같은 경우는 널뛰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점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가끔 뭐 되게 생소한 주제가 출제됐다. 그러면은 점수가 확 다 같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도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 점수는 필요 없고 그냥 이런 순서구나. 그럼 우리가 이런 건 알 수 있겠죠. 아, 1번 문제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구나. 라는 거 정도는 알 수가 있겠죠. 1번, 2번, 3번 순으로 점수가 배점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무 생소한 주제가 출제됐다. 당황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그런 주제가 출제됐을 때 본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다 당황을 하고 다 몰라요. 왜냐하면 다 학자가 아니잖아요. 알 수가 없죠. 학자들도 자기 분야 아니면 모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때는 오히려 침착하게 내가 원래 알고 있는 행정학 제가 말씀드렸죠. 이 체계가 잘 잡혀 있으면 꺼내서 쓸 수가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행정학 지식을 꺼내서 잘 쓰시면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문항 유형, 논술형과 약술형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논술형 문제가 증가하는 추세예요. 과거 문제 보면은 이문, 삼문 같은 거는 약술형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데까지도 논술형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논술형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적용하는 연습, 분석해보는 연습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항 형태. 이거는요. 제시문하고 문제가 같이 출제돼요. 이것도 과거에는 제시문 없이 문제만 이렇게 달랑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제시문이 제시가 되고 또 점점 길어지는 추세예요. 그래서 보면은 근데 사실 그래요. 이 문제가 그래봤자 뭐 긴 문제도 가끔 있지만 문제가 그래봤자 한 줄, 두 줄 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만 보고 어떤 방향으로 써야 될지 감을 잡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어쩌면 출제자가 의도한 게 뭔지 이런 걸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제시문이 있기 때문에 이 제시문을 보시고 제시문을 제대로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아, 이 제시문을 보면 아, 출제자는 이런 걸 요구하는구나. 제시문을 보면 이런 내용을 분석하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출제가 어떤 것들이 출제되는지 출제 주제들이나 이런 것들 동향을 보시면 이거는 가장 기본이에요. 널리 인정된 기본 이론. 이거는 과거부터 해서 계속해서 출제되는 당연한 주제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자주 출제되어 왔던 그런 내용들은 완벽하게 숙지해야 된다라는 거고 다음 행정학에서 최근 관심을 가지는 주제 이런 것들은 일단은 그런 것도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어떤 환경의 흐름이나 사회 변화에 따라서 어떤 행정학 이론이 유행하게 되는 그런 이론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는 이제 정권의 교체에 따라서 이번 정권에서 관심을 가지는 그런 주제들 그런 것들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같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현 정부의 요즘의 행정학 트렌드가 뭔가 이거 보셔야겠고 그다음 현 정부가 관심 가지는 주제가 뭔가 보셔야겠고 그 다음에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건데 과거에 비해서 더 이런 게 많아요. 총론과 강론, 이 이론을 연결해서 쓰도록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론과 이론. 예전에는 어떤 딱 반으로 나눠지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론을 비교해보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관계없는 파트에 있는 애들, 그런 이론들을 연결해서 쓰라. 그런 문제들도 나옵니다. 이론과 사례를 연결해라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죠. 사례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사례에 대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연결된 문제들은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틀 잡혀있지 않으면 풀 수가 없습니다.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이론들을 어떻게 연결할지 전체적인 체계가 잡혀 있어야만 풀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론과 실제가 연계된 문제가 많다. 그거는 뭐냐면
한국 행정에 적용을 해라.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사례들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주요 사례들 숙지하시고 또 시험이 임박했을 때는 최근의 사례들 그런 것들도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 시사성이 있는 주제가 출제된다라는 거는 최근의 이슈 사건 그리고 현 정부의 중요 정책 이런 것들 계속 여러 번 열심히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도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최근 논문을 기반으로 하는 문제. 이것도 보면은 좀 최근에 나온 논문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문제는 이거는 사실은 원래부터 계속 강조됐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생소한 주제가 될 수밖에 없고 어려운 주제가 될 수밖에 없죠. 어쨌든 그래서 논문을 보실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어떤 논문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은 강사가 자료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시험이 임박했을 때는 특히 더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논문들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가 그래서 나눠드린 자료를 같이 보실까요? 보시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행정학이 어떤 주제가 출제되고 요즘에 출제 동향이 어떻고 그리고 어떤 개념들이 출제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제가 나눠놓은 그 기준인데 행정과 환경에서 모든 문제의 기본적 배경이라고 써놓은 건 뭐냐면요. 여기에 만약에 관련된 문제를 여기 파트에다 넣으려면 모든 문제를 여기다 다 넣어야 돼요. 보면은 문제들의 다 배경이 제시가 돼 있죠. 현대에 복잡하고 어쩌고 저쩌고 현대의 이런 환경에서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럼 현대 행정이 어떤 환경인데 이거를 일단은 알고 가실 필요가 있죠. 모든 문제가 다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80년대 이후의 행정 환경은 어땠냐? 신자유주의, 지식정보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쵸? 뭐죠? 정부 실패가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신자유주의가 유행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거 신자유주의적 행정개혁이 행정 분야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랑 관련된 문제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현대화 행정 환경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잡하고 불확실한 문제 이걸 난제라고 하는데 우리 코로나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기도 어렵고 관련된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어떤 부처 하나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복잡한 문제 그리고 언제쯤 종식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문제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참여자가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가치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과거에 정부가 혼자서 하는 그런 행정으로는 안 된다. 뭐가 필요하냐?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그렇게 하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시민 참여가 증가하게 되겠죠. 이거는요, 지금 제가 오늘 공부 방법이랑 출제 동향을 말씀드리는데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모든 문제와 모든 이제 행정학의 거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에요. 모든 행정학의 내용들은 다 1호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만큼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 뭐 행정과 환경에선 이런 문제 출제된 적 있네요. 행정과 경영,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과 차이점.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요, 원래 행정과 경영은 엄연히 다르다 또는 유사하다라는 두 가지 입장이 엎치락 뒤치락 경쟁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말씀드렸지만 신자유주의, 뭐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지배적이 되면서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 이쪽을 강조하는 경영적 행정, 이런 내기가 나오게 된 거죠. 그 다음 정부와 시장. 이 파트에서는 우리 신자유주의를 말씀을 드렸죠. 아까 전에 그런 거 보면 정부 실패 이런 내용이 아직까지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 실패에 따라서 정부가 큰 정부가 좋냐 작은 정부가 좋냐 작은 정부가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되었고 그러면 어떤 정부가 큰 정부고 어떤 정부가 작은 정부인데 정부 규모에 대한 내용 이 정부 규모라는 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자주 여러 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고 가실 필요가 있겠죠.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의 논쟁 그리고
정부 규모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두 가지 자주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공공서비스 공급 방식의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공공재. 우리 일단 공공재가 뭔지 이것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는데 이거는 출제를 떠나서 이해의 틀로서 필요하죠. 일단 공공서비스가 뭔지를 알아야 어떻게 변했고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일단 보면은 거기 공공재의 공유지의 비극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그거는 공공재가 뭐구나. 이래서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나서서 공공재를 공급해줘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공공서비스를 어떻게 정부가 공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급 방식이 점점 변화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일단은 뭐 시장의 원리를 사용해서 공급을 하게 됐다라든가 수업 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또는 다양한 공급 주체가 공급을 하게 됐다라든가 민영화 이런 것들을 하게 됐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공서비스 공급 방식의 현대적인 변화예요. 이것도 뭐 신자유주의랑 무관하지 않겠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내용들 공공서비스 공급 방식의 변화 그리고 거기 밑에 보시면 뭐 공공서비스 품질 혁신도 있죠. 이건 또 뭐냐면 공공서비스 공급 방식의 수요자 중심, 고객 중심 이런 것들이 또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나온 건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앞에 말씀드린 공공서비스 공급 방식의 변화들은 신자유주의와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요. 근데 또 우리가 환경 변화에서 보면은 현대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고 결국에 협력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시민들이 참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거랑 연결이 된 게 또 이제 제3섹터, NGO,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NGO나 사회적 기업들도 참여를 하는구나. 이런 게 다 연결된 문제인데 NGO는 앞으로 점점 지금 현 정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정부 규제와 규제 개혁. 이거는요. 일단은 정부 규제 파트에서는 규제의 유형들 이걸 구분하는 게 나오긴 해요. 이거는 뭐 어떤 지식적인 부분인데 규제 시장 요인적 규제 그 밑에 보시면 그 밑에 주제도 뭐 보호적 규제 정책, 경쟁적 규제 정책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정책의 유형 이런 문제도 나오긴 한데 이런 것들은 뭐 지식 확인용으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깊게 사례를 뭐 막 연구하실 필요는 없고 근데 이 배출권 거래제라는 이 사례가 굉장히 여러 번 출제됐어요. 다른 주제로만 지금 제가 이제 정리한 자료에만도 3문제로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보면은 규제 파트에서 출제가 됐죠. 근데 이제 보면 정책 수단 파트에서도 출제가 됐었고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가 처음에 도입될 무렵에 이걸 가지고 부처 간에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 갈등 그 파트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배출권 거래제가 그때 굉장히 이슈였고 그만큼 이슈가 됐던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중요도가 높구나. 그러면 우리가 또 답안을 쓸 때 이걸 활용해도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2019년 문제 보시면 그렇죠. 문제 자체가 제시문 자체가 길고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최근에 출제 동향을 알 수가 있다. 다음 윌슨의 규제 명치 모형. 제가 정리한 자료에는 과거에 한 번만 출제됐던 주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은 어떤 거냐면 규제를 할 때 규제 대상 집단이죠. 규제를 받는 이 대상 집단들의 특성에 따라서 이 규제에 따라서 어떤 이익을 받는 사람 또는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는 뭐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을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더라도 어떤 규제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봐라. 이런 데에 얘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다음 뭐 규제 개혁 한 번 나왔지만 규제 개혁이라는 주제도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행정학의 주요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행태적 접근이나 행정환경적 접근, 이런 다양한 이론들은 사실은 그냥 행정학이 어떻게 발전돼 왔고 그래서 지금의 행정학이 왜 이렇게 있는지 이해하기 위한 그냥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단독 출제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공공선택론부터는 단독 출제가 되었는데, 왜냐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 신공공관리론 완전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신자유주의 있죠? 이 신자유주의적인 기조에 따라서 등장하게 된 이론이 신공공관리론입니다. 근데 이 신공공관리론의 어떤 기초가 된 게 공공선택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선택론도 단독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제도론인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보시다시피 제가 정리를 해드렸죠. 굉장히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요, 왜 이렇게 자주 출제되냐면 얘가 어떤 제도가 왜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게 왜 유지가 되고 있고, 또는 왜 변화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틀로서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제도에 대해서 그냥 이거 갖다 붙여버리면 문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또 이게 신제도론이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역사적 신제도주의도 있고, 뭐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도 있고,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도 있고,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또 각각을 비교해보라 라는 문제 내기도 좋겠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또 신제도론은 어떤 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유지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실제 제도의 사례, 제도가 변화한 사례라든가 아니면 어떤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실제 사례랑 연결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깊이 있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다음 신공공관리론은 진짜 중요해요. 지금 행정학 문제에 등장하는 굉장히 많은 행정개혁, 제도 이런 것들이 신공공관리론에서 탄생하거나 신공공관리론에서 강조한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신공공관리론은 한물 가는 중이긴 해요. 이게 8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가 강조되면서 신공공관리론이 강조가 되었는데, 근데 얘가 많은 한계를 보였어요. 우리 신자유주의도 한계가 많이 지적이 되고 있죠. 너무 효율성만 중시한 나머지 공공성이나 형평성, 민주성 이런 것들은 좀 경시했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그 비판을 받으면서 나온 게 요 뉴 거버넌스, 신공공 서비스론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뉴 거버넌스랑 신공공 서비스론이 그래서 이 신공공관리론을 넘어섰다라고 해서 탈 NPM, 포스트 NPM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탈 NPM이라고 해서요, 신공공관리론의 이런 시장적인 내용을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다 버리자 이게 아니에요. 일단은 신공공관리론의 이런 시장적인 기조는 그대로 가져가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자,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사실은 지금 민간을 처음에 참여시킨 거, 뭐 민영화나 민간위탁 이런 방식이지만 처음에 참여시킨 것도 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차이가 있냐면 신공공관리론은 이제 무조건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니 민간에다 맡기고 정부는 좀 가만히 있자라는 입장이었다면, 뒤에 나오는 뉴 거버넌스 같은 경우는 민간을 참여시키자. 근데 민간한테 그냥 무조건 맡기는 게 아니라 민간이랑 협력하자. 뭐 이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신공공관리론은 문제가 있지만 또 아직도 중요하다. 그리고 요즘에는 제일 많이 이제 등장하는 게 뉴 거버넌스지만 이 뉴 거버넌스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신공공관리론 꼭 필요해요. 왜? 신공공관리론의 한계 때문에 등장한 게 뉴 거버넌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행정개혁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들, 이런 것들이 신공공관리론의 배경에서 탄생을 한 거기 때문에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성과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성과관리를 얘기하면서 이거는 어떤 신공공관리론적 그런 배경에서 등장하게 된 제도다 라고 언급을 해주면, 아, 이 친구는 배경까지 잘 알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 있겠죠. 다음 뉴 거버넌스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신공공관리론이 너무 이제 민주성이나 시민을 참여 안 시키고 너무 독단적이고 뭐 이런 등등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뉴 거버넌스가 탄생했는데, 이거는 시민의 참여를 중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력적 거버넌스 이런 것도 여기서 등장한 개념인데 시민이랑 협력하겠다는 거죠. 이런 기조가 등장하기 때문에 제가 연결해서 같이 써놓은 게 국민참여예요. 지금 보면은 국민참여 같은 문제도 국민참여가 주제인 문제도 굉장히 여러 문제 출제가 되었죠. 또 보면 국민참여에서 수기민주주의라는 그런 개념도 여기서 등장을 했는데 이 수기민주주의 보시면 2018년에 출제가 되었죠. 수기민주주의가 뭐냐면요. 시민이 참여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담론을 형성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건데 지금 과정에서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근데 이 수기민주주의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거 2018년도의 문제잖아요. 이 당시에 굉장히 시사성 있는 주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현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수기민주주의를 하겠다,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그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 네. 그게 이제 이걸로 해서 나온 거예요. 수기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론적 배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건데 그래서 굉장히 시사성이 있는 문제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시사성 있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다라는 거고 또 그리고 현 정부가 워낙에 국민 참여를 그만큼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참여와 관련된 주제는 앞으로도 출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테마 14번.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시도. 여기서 딜레마 이론이나 시차 이론은 아직까지는 출제되지는 않았으나 최근에 이제 뜨고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용 정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사회적 자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주 출제됐어요. 이것도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행정환경과 무관하다고 볼 수가 없죠. 어떤 거죠? 이제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고 서로 협력을 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협력이 중요하니까 사회적 자본이 중요한 건데 사회적 자본이 뭐냐면 어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서로 신뢰를 하는 자발적인 참여와 신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이루는 것. 뉴거버넌스랑 비슷하죠. 보면은 요즘에 행정 환경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계속 강조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론서나 이런 것들을 보실 때 어떤 참여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거는 뉴거버넌스, 사회적 자본 이런 것들이랑도 다 연결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적용을 해보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보시면요. 2019년 문제잖아요. 지문 자체가 굉장히 길고요. 사례가 2개나 등장을 해요. 사례가 많이 나오는구나. 구체적으로 써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 그 다음에 행정 가치. 행정의 가치도 이제 어떤 부분을 제가 강조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시제적 변화 과정. 이거는요. 한 번밖에 출제 안 됐고 그냥 전체적인 이해의 틀을 위해서 아는 정도면 충분하고 중요한 거는 테마 16의 행정의 본질적 가치, 공공성, 공익, 사회적 형평성. 이게 많이 출제돼요. 앞으로 출제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요.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공공관리론의 한계. 뭐죠? 민주성이 부족했고 공공성을 경시했고 그리고 사회적 형평성을 경시했고 너무 효율성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공공성이 낮아지고 형평성이 낮아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공성을 어떻게 다시 살릴 것이냐 이런 얘기가 담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공공성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 행정의 수단적 가치 같은 경우는 가외성이 출제된 적이 있는데 가외성은 과거에는 많이 출제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출제 가능성이 얘도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죠. 행정환경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이 가외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여분이라는 게 언제 필요하죠? 불확실할 때 필요한 겁니다. 확실하면 하나만 있으면 되지만 불확실한 경우에 보조장치 같은 게 필요한 거죠. 그게 가외성인데 지금 행정환경이 불확실하다. 그런 거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가외성도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다.
그리고 효율성과 민주성, 합법성과 민주성 이런 건 뭐냐면요. 지금까지 행정의 가치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많이 출제됐냐면 가치들 간에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행정 가치를 볼 때는 충돌과 조화 방안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죠. 다음 정책. 정책으로 가서는 뭐 정책 수단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이거 가져온 이유는 이것도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배출권 거래제라는 건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 다음 정책 과정. 정책 과정 파트는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책 과정이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는지만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의제를 먼저 설정하죠. 의제 설정이라는 건 뭐냐면 정부가 어떤 문제에 개입해서 해결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의제 설정이에요. 그걸 정했으면 실제로 해결해야겠죠. 어떻게 정책을 할 것인가 정책을 결정하고 그 정책을 집행을 했으면 집행이 잘 됐는지 평가하고 이런 건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보면 뭐 특정 주제만 엄청 자주 출제됐다 이런 건 없고 자주 출제됐다 이 파트에서 자주 출제됐다고 한다면 이 공공 갈등 부분이 자주 출제가 됐었죠. 왜냐하면 공공 갈등 그래서 이 공공 갈등은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자주 출제가 됐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문제도 나오네요. 사회자본과 관련해서 공공 문제를 풀어보라. 공공 문제 푸는 거는요. 각종 이론들과 관련해서 이 이론과 관련해서 공공 문제 풀어보라. 이 이론과 어떻게 이 이론을 활용해서 풀어보라.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공공 갈등 부분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 잠시만요. 그래서 이 공공 갈등이 등장하게 된 배경도 마찬가지죠. 행정현상이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얽혀 있고 이렇게 난리 나는 상황이라 공공 갈등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맥락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분석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기획 간단히 보시고 조직 부분은 더 간단히 볼게요. 또 보시면 조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제들이 등장한다라는 거 보여드리려고 관료제 보시면 문제 굉장히 많이 출제됐죠. 근데 우리가 관료제가 문제가 많다라고 역기능도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그렇죠? 이 관료제 역기능도 배우고 그래서 이게 등장했다라고 배우지만 관료제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탈관료제가 등장했다라고는 하지만요. 아직까지는 관료제가 지배적인 구조거든요. 이거는 보완하기 위한 정도로 쓰이는 거지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부 관료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료제도 보셔야 되겠고 이거의 한계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답안을 쓸 때는 관료제를 완전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돼야 되냐. 관료제를 기반으로 하되 요런 문제점을 요렇게 보완을 하자. 이런 내용으로 가셔야지. 그래서 관료제와 탈관료제는 자주 등장하는 거고 그다음 위원회. 이 위원회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건데 2008년 이후에 안 나오다가 2017년, 18년 연속으로 나왔어요. 이것도 보면은 어떠한 시사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 정부 들어와서 각종 위원회가 엄청 많이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정부는 이 위원회한테 여러 가지 기대를 걸고 있고 이 위원회의 역할이 클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죠. 뭐 그렇게 위원회 자꾸 만드냐. 쓸데없다. 그게 부작용이 많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논의 이런 것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현 정부의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공공기관 이거는 제가 왜 가져왔냐면 사실은 이거는 공공기관이 뭔지를 묻는 문제는 딱히 아니에요. 문제를 보시면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근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혁 동향을 설명하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 그리고 그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사실은 공공서비스 전달이라고 하는 게 주요 주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알아야 하는 문제였냐? 준정부 기관이 뭔지, 공기업이 뭔지 이거를 모르면 풀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잘 알고 있더라도 준정부 기관이 뭔지 그런 거에 대한 개념 정도는 당연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독으로 출제되지 않았더라도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주제죠. 그 다음 조직과 환경에 대한 이론에서는 주인 대리인 이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도 진짜 자주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 이거 역시 그리고 다양한 사례에 적용해서 나와요. 그래서 사례에 적용하는 연습까지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게 그거예요. 완전 똑같이 나온 문제. 물론 여기에는 앞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를 주인 대리인 이론 관점에서 보세요. 2007년 주인 대리인 이론 관점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앞뒤만 바뀌었지? 같은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출제되는 문제도 있고 유사하게 출제되는 문제도 많다. 어쨌든 주인 대리인 이론은 중요하니 잘 공부를 하셔야 된다. 적용도 해보셔야 된다. 조직 행태로는 인간 간의 변화가 있는데 이제 인간 간에 대한 생각들이 여기 이렇게 적용이 된 거예요. 동기부여 이론이나 리더십 이론 이것도 꽤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뭐 동기부여 이론에서는 기대 이론 같은 게 자주 등장을 하고 이런 것들을 아실 필요가 있고 동기부여 이론이나 리더십 이론은 적용하는 문제도 많이 나온다. 그 다음 혁신적 조직 관리, 조직의 성과 관리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엄청. 이것도요. 성과를 관리한다라고 하는 게 NPM, 아까 신공공 관리적인 시각에서 나온 행정개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직의 성과를 관리하는데 요런 제도들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성과 관리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잘 정착이 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MBO, TQM, BSC 라고 하는 생소한 개념들에 대한 개념 설명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 조직 간 갈등과 협업 행정 이 부분도 여기서 배출권 거래제가 또 나왔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조직 간의 갈등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협업을 할 것인가 라는 내용. 그 다음 지방행정론은 제가 왜 실어놨냐면 이게 이제 정부의 시각을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방행정론은 출제 가능성이 낮지만 어느 부분은 우리가 알아놔야겠구나 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보면은 우리 2013년에 지방행정론에서 출제가 되긴 했어요. 근데 이건 뭐였냐면 중앙통제. 중앙통제가 뭐냐면 왜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멋대로 하다가 망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얘네들이 나태하게 하지 않는지 감시하고 통제해야겠다. 오히려 지방분권이라기보다는 중앙집권적인 그런 내용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2018년에 나온 거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주장에 따라서 이제 중앙과 지방의 관계 어떤 게 바람직한가 이거에 대한 답은 사실 답정너예요. 중앙이 지금 전체적인 트렌드가 지방에 이제 어떻게 분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라이트 모형을 제가 적어놨는데 라이트가 지방이랑 이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완전히 지배하는 그런 형태보다는 서로 협력하는 그런 형태가 좋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제 이런 형태로 나아가려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어떻게 권한을 위임할지, 어떻게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갈지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지방행정에서는 출제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게 되겠고 1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에 고생이 많으셨고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어떤 내용들을 단편적으로 습득하시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이론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만드시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